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정자는 올해로 70을 훌쩍 넘겼다. 그 나이까지도 가정을 지키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때로는 농사를 거들고 또 때로는 작게 운영하던 가게 일을 돕는 등 손에서 허드렛 일이 떠난 날이 없었다. 젊어서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중년이 되어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쁜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남편 박순호는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부장으로 이정자에게 말하자면 내가 벌어오니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태도를 이어왔다. 이정자는 마음이 여리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탓하거나 자신의 힘듦을 크게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잘해야 식구들이 편하지라며 무던히 참는 습관이 들어있었다. 손주가 태어나서는 육아까지 맡아 해주며 그 모든 걸 자신의 몫이라 여겼다. 그러면서도 속마음 어딘가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장 예뻐하는 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정자는 반가웠다. 손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정자 품에서 종종 낮잠을 자거나 고민을 털어놓곤 했던 애틋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던 손녀가 이제 한 가정의 아내가 된다니 이정자의 가슴에는 기쁨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박순호가 예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결혼식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괜히 호화스럽게만 하려 하는 거 아니냐? 박순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를 냈다. 심지어는 내가 할머니면 조금 보태주긴 하되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막아야지라는 식으로 이정자를 구박했다.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여러 잡다한 비용이나 선택사항들을 마치 사치로만 보고 이정자에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정자는 속으로는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평소처럼 아이 참, 또 시작이구나 하고 참고 넘어가려 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이정자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과 지침이 쌓여갔다. 손녀의 행복한 날인데 내가 또 집안에서 기죽은 채 구박받으며 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지난 반세기 가까운 결혼 생활 속 자신이 얼마나 무시와 희생을 감내해 왔는지 다시금 떠올랐다. 차츰차츰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내 마지막이 되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라는 자괴감이 움튼 것이다. 이정자는 손녀가 결혼 준비로 분주할 테니 굳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잔소리와 가부장적 태도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예식날이 가까워질수록 박순호는 여기저기 간섭을 더하기 시작했다. 예식장 고르는 일부터 하객 초대 목록 확인, 식사 메뉴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정자가 하려는 일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괜히 사치 부리면 나가서 망신만 당한다 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럴수록 이정자의 마음속에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 더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커졌다. 내가 꼭 손녀 결혼식 날 뭔가를 폭발시키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언뜻 스쳤다. 동시에 설마 내가 그러겠어. 손녀 결혼식인데. 아이를 축복해줘야지라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정자의 심장은 이렇게 이중적 감정 속에서 점차 빠르게 뛰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어느 아침 이정자는 손녀 결혼식에 쓰일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드레스 피팅 스케줄, 신랑 측 식구들을 위한 의전 준비, 가까운 친척들이 머물 숙소 예약 등 자잘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남편 박순호가 등장해 결혼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냐?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돈만 쓰려고 든다 하고 빈정거렸다. 이정자는 차분히 대꾸하려 했으나 박순호는 곧바로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집안일까지 들먹이며 내 양말은 또 어디 있냐? 이 집엔 정리란 게 없는 거냐라며 화살을 이정자에게 돌렸다. 이정자는 왈칵 울분이 치솟았지만 평소처럼 조용히 참으며 자리를 떴다. 결혼식 전까지만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손녀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화를 사기려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젊은 시절부터 겪어온 많은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면박당했던 일,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데려가고도 혼나기만 했던 기억, 또 손주가 태어나서 기꺼이 돌봐줬건만 누구도 고맙다 한마디 없었던 순간들. 이정자는 눈물까지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손녀 결혼식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래, 지금 이 순간만 넘기자 하고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러나 운명의 날, 바로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남편이 또다시 막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늘 결혼식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알뜰하게 관리하는 건 내가 다 하는데 무슨 공로로 내가 생색을 내냐 같은 모멸감 가득한 말이었다. 이정자는 이미 한계 직전이었다. 속에서 들끓는 감정이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도리와 뒤섞여 울렁거렸고 결국 애써 조용히 짐을 챙겨 예식장으로 나섰다. 타오르는 분노가 어디론가 터져 나오려 해도 손녀 생각에 조금 더 참아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내 인생도 이제 어떻게든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결심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결혼식은 많은 하객이 참석해 축하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손녀는 반짝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고 예식장의 꽃장식은 화사한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하얀 면사포 사이로 드러난 손녀의 눈빛은 기쁨과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정자는 저 멀리서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 부디 행복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빌었다. 동시에 이 아름다운 순간에 내가 괜한 말로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지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순호는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이 어찌 이리 많냐, 식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감이 안 잡힌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고 어허, 또 돈 쓰는 소리만 들린다라며 한숨을 폭 내쉬었다. 곁에서 누가 듣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다. 이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신랑 신부가 주례사의 축복을 받으며 서약을 마치고 양가 부모, 조부모에게 절을 올리는 시간.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어 할머니, 혹시 손녀에게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다. 원래 이정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따뜻한 말이 있었다. 결혼은 서로 아끼고 의지하는 길이란다. 손녀야 언제나 행복하렴 같은 소박한 응원을 하려 했다. 그런데 막상 마이크를 잡자 박순호의 얼굴이 띠껍게 보였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가슴을 틀어막았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정자의 말을 기다리는 그 찰나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실린 한마디. 오늘 결혼식 끝나면 나는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청중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한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한두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혼이라니? 결혼식장에서? 곳곳에서 웅성임이 일어났고 박순호는 깜짝 놀라 얼굴이 새빨개졌다. 손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이 동그래져 이정자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도 혼비백산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하객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수군댔다. 이정자는 한 번 마음이 폭발하자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하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간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식장은 삽시간에 어수선해졌다. 사회자는 서둘러 마이크를 회수하고 오늘은 결혼식이니만큼 일단 예식을 마무리하겠다며 프로그램 진행을 재개하려 했다. 신랑 신부는 경직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애써 웃으며 순서를 이어갔다. 그러나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이미 크게 흔들렸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오래된 앙금이 폭발한 건가?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예식장 스태프들도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정자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다. 손녀가 씩씩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선 내가 이 아이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아니면 내가 평생 이 말을 못 꺼낼 것 같다.
이 무대가 아니면 난 또다시 내 마음을 죽인 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 예식이 간신히 마무리된 뒤 가족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척 형제자매들까지 이정자를 둘러싸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손녀가 주인공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댔다. 일부는 당혹스러워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손녀 역시 식장에서 가까운 곳에 서 있다가 드레스 자락을 붙들고 와서 울먹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알지만 오늘 이건 너무 심해요. 제 결혼식이잖아요. 이정자는 손녀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꺼낸 말을 되돌릴 순 없었다. 미안하다. 내 결혼에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이정자의 목소리는 울컥하며 갈라졌다. 남편 박순호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아까 예식장에서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감히 자신을 이렇게 망신 줄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러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라고 소리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데 이정자는 더 이상 그 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진물이 터져나오듯 퉁명스레 답했다. 평생 무시당하며 참았는데 이제 나는 내 몫을 찾으려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리낼 거다. 주변 사람들은 일단 손녀 내외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겨우겨우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찍어야 할 가족 사진도 건너뛰고 하객 인사를 하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뒤섞인 채 웅성대면서 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저 할아버지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결혼식장에서 저런 폭탄 선언을 할까 하고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고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난 결혼식에 갈등을 끌어들여서 하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박순호는 식장이 거의 텅 비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붉어진 얼굴로 한숨만 내쉬었다. 자식들이 그를 붙잡고 아버지, 우선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애써 달랬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것이 내 체면을 여기서 이렇게 짓밟는다고. 내가 가만히 둬봐라. 당장 집에 들어오면 혼쭐을 내주겠어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다. 이정자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에게 가장 다정하게 대해주던 둘째 딸에게 오늘부터 잠시 내 집에 묵을 게라고 했다. 둘째 딸은 이미 결혼해 도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를 편히 재워줄 수 있는 작은 방 정도는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놀라면서도 박순호가 워낙 화가 나 있으니 이정자가 집에 들어가면 큰 소리가 날 게 뻔하다며 일단 엄마를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정자는 혼란스러운 예식장을 뒤로 하고 둘째 딸 집으로 향했다. 이정자가 둘째 딸 집에 도착했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별빛이 전혀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예식장에서 휘몰아친 소용돌이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둘째 딸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일단 심호흡 좀 해요. 조금은 마음 추슬러야죠. 이정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손녀 결혼식을 망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 게 아닐까? 자책이 몰려왔다. 둘째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달랬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놀라긴 했어요. 오늘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엄마를 막대하셨잖아요. 오래전부터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던 거 아는데 우리도 직장이나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엄마 마음을 세세히 돌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엄마가 이렇게 폭발한 걸 보면 정말 더는 못 견디겠다는 거겠죠. 이정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도 손녀에겐 미안하구나. 아이는 가뜩이나 결혼 준비로 신경이 예민했을 텐데 내가 오늘 그 좋은 날을 둘째 딸은 엄마를 꼭 안아주며 손녀도 처음엔 충격받았겠지만 곧 엄마 마음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엄마가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라고 위로했다.
한편 박순호는 텅 빈 집에서 기분 나쁜 술자리를 이어갔다. 혼자 소파에 앉아 소주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참 쓸데없는 소동을 만들어. 결혼식장 망친 건 그렇다 치고 이혼이라니 말이 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나 아무리 씩씩거려도 집안은 적막했고 한때 이정자가 청소와 밥상을 다 차려주던 흔적이 사라지니 불편함이 몰려왔다. 바닥에 떨어진 양말 한 짝이 그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다. 이거 하나 정리할 사람도 없구나 하는 느낌에 그는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고는 혼자 식어가는 라면을 먹다 잠이 들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중재해보려 했다. 엄마 일단 좀 쉬시고 아버지를 한번 만나봐 주세요. 두 분이 대화를 해보셔야죠 라고 이정자를 권했다. 하지만 이정자는 단호했다. 내가 결혼식장까지 뒤집어 엎으며 한 얘긴데 지금 다시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남편이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즉 바뀌었겠지. 난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 그 집엔 안 갈 거다. 자식들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 알겠다. 대신 우리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잘 해볼 테니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며칠이 지나 박순호는 조금씩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식사는커녕 옷까지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게 없고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다. 이정자가 늘 조용히 해주던 일들이 사실상 집안 곳곳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식빵이나 과일 정도로 때우려 했지만 식빵이 곰팡이가 피어버린 모습을 보고 기막혀 했다. 점심때쯤이면 또 밖에서 대충 사 먹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오고 밤에 들어오면 그나마 준비된 반찬 한 가지가 없어 허둥지둥했다. 한편 밖을 나서면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동네 지인들을 통해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이번에 큰일 터졌다면서요. 사모님이 결혼식장에서 이혼 선언했다던데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박순호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헛기침만 했다.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아내분이 말없이 참고 사셨잖아. 아버님이 좀 많이 독하신 거 아니었나요?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박순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화가 나면 내일의 간섭 마시오라고 핀잔을 주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순호 마음속엔 분노 대신 허탈감이 자리를 잡았다. 아, 내가 그냥 화만 냈지. 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몰랐구나.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건가. 밤마다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러다 예전 모습을 한 장면씩 떠올렸다. 아내가 바쁜 와중에도 당신 드실 국 끓여놨으니 데워 드세요라며 웃어 보이던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밤잠 설치는 아내에게 한 번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던 일 등등.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싸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했으니 결국 폭발할 만도 하지. 자식들에게 그는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솔직히 잘못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돌려놓을 방법이 없을까? 자식들은 그제야 아버지도 드디어 반성하시네요. 사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고 토로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아보면 어떠세요?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박순호는 처음엔 코웃음 쳤지만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봐야 해결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자식들의 제안에 따라보기로 했다. 자식들이 마련한 상담사와의 약속 날, 박순호는 정장을 입을까 하다 말고 그저 단정한 차림으로 나섰다. 머리칼이 많이 새하얘졌고 주름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을 때 자신도 어느덧 늙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내가 뭐하러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나 싶으면서도 집에 혼자 있기 싫어 발길을 옮겼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차분한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풍경화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순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부부의 갈등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에서 아내분이 갑자기 이혼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상담사는 천천히 눈을 맞추고 물었다. 박순호는 망설이다가 그게 뭐랄까. 그냥 내 입장에선 황당했어요. 결혼식 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내가 나 때문에 수십 년간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 안에서 늘 가부장적으로 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하고 되물었다. 박순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야 내가 강압적으로 군 면도 있었지만 나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사람 대접 못 받았다 느꼈을 거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주름진 손을 떨며 이 나이에 무슨 상담이냐 하고 중얼거렸지만 내심 자신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편 이정자도 상담사를 만났다. 그녀는 잠시 한숨을 쉬며 나는 반세기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다. 결혼식장이라는 극단적인 자리에서 터뜨린 건 그래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정자님이 원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도 바라는 변화를 요구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정자는 사실 나도 결혼식에서 그렇게 말해버린 뒤 손녀에게 미안함이 크다. 하지만 남편과 더 살기엔 내가 너무 지쳤다.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거 배우고 여행도 해보고 손주 돌보는 것 말고 내 취미도 즐기면서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그런 욕구가 너무 당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이정자님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고 남편분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완전히 이혼을 결정하는 건 그 뒤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응원해 주었다. 상담 후 자식들의 중재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 앉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약 한 달쯤 지난 어느 오후 시내에 있는 조용한 찻집에서 박순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살짝 흐렸지만 봄 기온이 서서히 다가오는 계절이었다. 이정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쭈뼛거리는 제스처를 보였다. 이전에는 없던 태도였다. 그간 몇 번 전화를 걸어 제발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던 그였다. 이정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박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뭐라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한테, 아니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만지작거렸다. 이정자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식상한 말만 해야 하고 화가 났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미안하단 한마디가 꽤 크게 들렸다. 박순호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을 가정부 취급,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하게 대했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 하다못해 식사 한 끼 준비해주는 것도 고마워한 적이 없고 사람 앞에서 당신을 종 부리듯 혼내기도 했지. 그게 다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우위라고 착각한 탓이었어.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늦었지만 남은 생이라도 달라지고 싶다. 제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정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미 늦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 나도 화가 나고 상처가 깊다. 결혼식장까지 뒤엎었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붙어 살 수 있겠니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박순호는 예상이라도 한 듯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얼마든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봐달라. 만약 당신이 끝내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데서 흔들림이 적었다. 이정자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과가 적어도 말뿐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희미하게 느꼈다. 그렇다고 바로 마음이 풀리진 않았다. 그래, 너의 진정성을 조금 지켜볼게. 하지만 난 당장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단 별거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보겠다. 여행도 다니고 손녀 볼 일 있으면 보되 너한테 돌아가서 예전처럼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그런 삶은 또 못할 거야. 박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그동안 당신을 묶어뒀던 것들, 내 아집이나 억압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나도 변해볼게.
두 사람은 그날 차를 마시며 오랜 침묵과 간헐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이정자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화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박순호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줄도 몰랐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다. 결국 이정자는 완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 잠시 미루기로 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거나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별거를 하며 내가 내 인생을 조금씩 회복해 볼 테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못 박았다. 박순호는 알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지만 표현이 퉁명스러운 것과 달리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감과 후회의 기색이 엿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당분간 따로 살며 서로에게 조금은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정자는 둘째 딸 집에서 지내며 재봉틀을 새로 장만해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바느질 공예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나가기도 했다. 손녀를 떠올리면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손녀 역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데엔 큰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할머니 편도 할아버지 편도 아닌 두 분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두 분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주었다. 맺은 말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 손녀 결혼식장에서 터져나온 황혼 이혼 선언은 많은 분들께 적잖은 충격을 안겨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수십 년간 속으로만 삭혀왔던 문제를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화가 결핍되면 언젠가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이정자 할머니께서는 결혼식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평생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삼키며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의 결정적인 한마디로 인해 남편 박순호는 뒤늦게나마 아내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해하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즉시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두 분께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저절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고마움도 함께 나누고 사소한 수고에도 고맙다라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몇십 년을 함께 지낸 사이라도 관심과 배려가 결여되면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건네고 서로를 존중해 주시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훨씬 따뜻하고 단단한 관계를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혹여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희생만을 강요받으셨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보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을 충분히 정당한 용기입니다. 끝으로 이정자 할머니와 박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며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뜻깊은 깨달음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